모험 이야기가 일단 반이고요. 나머지 반은 본격 잠입 수사 스릴러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잘 읽히는 걸 넘어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이걸 다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 초반부에 거인 키클롭스와 만나면서 이게 일이 꼬인 거거든요. 근데 이만큼 오니까 약간 자신감이 생겼는지 오디세우스가 나 오디세우스야 하고 이름을 알려줘요.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이 거인이 알고 보니까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오랜만에 해봅니다. 오늘 읽은 척 책방은요 새로운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다라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찾아보니까 그 전에 안 했더라고요. 바로 오디세이아거든요. 가장 인류 역사상 오래된 문학 작품 중 하나죠. 오디세이아인데 이게 오디세이라고도 알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잖아요. 오디세우스의 이름에 그리스어로 이야기란 뜻이 이하예요. 이하. 그래서 이하를 뒤에 붙이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디세이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오디세이아라는 게 그리스 원전 표기에 조금 더 가까운 제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권에서 들어온 제목으로 보자면 오디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는 영어권 쪽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오디세이아라고 해야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해요. 이게 이제 원전에 가깝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래서 오디세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요 2800년 전에 처음 쓰여졌거든요. 그 전에는 구전으로 불리던 노래였어요. 트로이 전쟁 자체가 3200년 전, 지금부터 3200년 전 일로 추정이 되니까 이 사건과 기록, 트로이 전쟁 직후에 귀향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트로이 전쟁의 이 사건과 기록 사이에 400에서 500년 정도의 구전 시대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만 되다가 이게 쓰여진 이야기니까 2800년 전에 쓰여진 3200년 전 이야기, 오늘 오디세이아 소개해드립니다. 오디세이아의 당연히 원작은 호메로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판본은 아우구스테 레이너 판본인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오스트리아 작가입니다. 그래서 신화나 서사시들을 산문으로 풀어 쓰는 작품들로 유명하신 분인데 오디세이아 원전 호메로스 본으로 하면 그건 운문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시죠. 시. 서사시고 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 많이 안 읽던 사람이 이걸 읽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시잖아요. 시. 시가 막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근데 레이너 판본은요. 이야기를 따라가는 구조라서 비교적 잘 읽힙니다. 사실 잘 읽히는 걸 넘어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이걸 다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소개는 처음이지만 저도 예전엔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다시 이걸 읽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4시간 동안에 이게 한 600페이지 되는데요. 이 600페이지를 다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와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재밌습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면요. 모험 이야기가 일단 반이고요. 나머지 반은 본격 잠입 수사 스릴러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더커버 보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원래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의 모험이요 중간에 회상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은요. 근데 레이너 판본은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곳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줄거리를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트로이 목마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죠. 그래서 전쟁을 끝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포세이돈 신의 노여움을 사서 2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거를 10년에 걸쳐서 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 이 트로이 지방으로 추정되는 곳이 튀르키예 북서부 히사르리크 언덕인데요. 여기서 그리스의 이타카, 오디세우스가 돌아가는 지역 있죠. 그 이타카, 지금 지명으로 치면 그리스 서쪽 이오니아해의 이타키 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직선 거리가 500km인데 이게 부산보다는 멀지만 그래도 500km를 그렇게 오래라고 하는데 이게 100km 가면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 1000km 정도 됩니다. 당시 범선으로도요. 이게 순조롭게 가면 2-3주 정도 걸리면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걸렸어요. 1년에 100km 간 겁니다. 그걸 제가 365로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루에 270m씩 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실제 이렇게 간 건 아니고요. 거의 이타카 앞까지 갔죠. 그런데 폭풍 때문에 쭉 밀려와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어딘지 모를 마녀의 섬으로 떠밀려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데에는 초반부에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초반부에 있죠. 이 초반부에 거인 키클롭스와 만나면서 이게 일이 꼬인 거거든요. 눈 하나 달린 거인인데 이 식인 거인이요. 이 식인 거인한테 부하들을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오디세우스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 거인의 하나뿐인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도망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인이 막 도망치는 배 뒤에서 막 돌 던지고 있는데 거기서 원래는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요. 너 누구냐 해서 나 아무도 아닌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아무도 아닌 사람이 내 눈을 멀게 했어. 그러니까 동료 거인들이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서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만큼 오니까 약간 자신감이 생겼는지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가 나 오디세우스야 하고 이름을 알려줘요.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이 거인이 알고 보니까 포세이돈의 아들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근데 이 거인이 또 덩치에 안 맞게 굉장히 파파보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파보이가 아빠한테 이른 거예요. 저 오디세우스가 내 눈 멀게 했어 막 이러면서 이르니까 포세이돈이 그 자식 망치는 아버지가 늘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자식 말만 듣고 얘가 뭐 시기냈다 이런 거 모르고 신이니까 사실 큰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오디세우스를 저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예요.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서요. 이 10년 동안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 사이에 이제 노랫소리로 뱃사람을 훌리는 세이렌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마녀 키르키한테 잡혀서 부하들이 돼지로 변하기도 해요. 아마 사람이 돼지로 변한 이거 하면은 생과치로의 행방불명 이런 거 생각도 나실 텐데 아마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포세이돈에서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뭘 해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하들은 하나둘 다 죽고 결국 오디세우스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10년에 걸친 모험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신 칼립소의 섬에서 그중 7년을 보내요. 이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남편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혹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놓은 그게 7년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머물 수도 있었지만 오디세우스가 이제 유혹에 안 넘어간 거죠. 결혼해달라라는 유혹에 안 넘어간 거예요. 제우스의 명령 때문에 결과적으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10년 동안의 방황 중 7년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라기보다는 육체적으로는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여신 대접하는 게 아니라 여신이 나를 막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데 남편 대접을 해주는데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몸적으로 힘든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7년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과 싸우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인데 10년에 걸친 방황을 끝내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온 이 오디세우스가 바로 잠입 복수극을 벌이게 되거든요. 돌아온 것도 포세이돈이 어디 출장 간 사이에 신들이요 오디세우스를 이타카로 돌려보내줘요. 그 사이에 돌아왔으니까 포세이돈은 바다를 벗어나니까 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열만 받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 10년, 방랑 10년, 꼭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근데 자기 집에 웬 남자들이 한 100여 명이 죽을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디세우스 재산을 막 축내면서 맨날 잔치를 벌리면서 앉아있는데 그들이 앉아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가 있거든요. 이 페넬로페한테 남편 죽었으니까 나랑 결혼하자라고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작품에서는 구혼자들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죠. 만약 이 꼴을요 전쟁 직후에 오디세우스가 봤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들과 싸움을 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키클롭스 얘기도 나오지만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좀 다혈적이고 그리고 자기 명예도 존중하고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이들의 단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련을 겪은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거지로 변장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죠. 그리고 전략을 짜요. 그 전에 아들인 텔레마코스에게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요. 내부에서 그 협력자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활, 그러니까 아무도 못 당겨요. 아무도 못 당기는 자기 활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가지고서 구혼자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게 됩니다. 홀의 문을 잠그고 아테나 여신까지 도와주어서 구혼자들을 모두 죽이게 돼요. 사실 아테나 여신은 아들과 아버지를 계속 도와줍니다. 텔레마코스도 도와주고 오디세우스도 도와주는데요. 생각해보면 신이잖아요. 그럼 한 방에 훅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제 생각은 또 이따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결국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들을 모두 죽이고 복수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구혼자들의 집안이요 뭐 자기 아들, 자기 삼촌 이런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집안이 연합해서 오디세우스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역시 아테나 여신이 가호를 해가지고 그 위기까지 극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오디세우스를 읽으면 바다 모험극, 뭐 거인도 나오고 뭐 용 같은 애들도 나오고 바다 괴물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복수극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이죠. 저는 이 오디세우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요 겸손과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오디세우스가 원치 않는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게요 키클롭스한테 허영심에 가득 차서 나 누구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밝힌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 무렵의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이 거기 가지마 위험해요 막 그래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정말 지금 트로이 전쟁이 자기의 계략으로 이겼잖아요. 트로이 목마 때문에. 그러니까 다 그 공적을 칭송한 그러니까 제잘난 맛에 사는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는 그런 캐릭터였던 거죠. 키클롭스의 동굴에도요 부하들은 반대하는데 혼자만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럼 혼자만 가지 부하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부하들을 결국 하나씩 잃고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비양하는 과정에서 부하들도 다 하나씩 죽어가면서 점점 신중하고 소통이 가능한 캐릭터로 변해갑니다. 나중에 고향에 도착해서는 성질대로 바로 적들 앞에 모습을 딱 드러내서 야 다 나와 이러지 않고요 참고서 때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략을 준비하거든요. 그런 캐릭터로 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봐요. 만약 예전 캐릭터인 상태로 고향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바로 전투에 임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예가 그 전에 죽었던 아가멤논의 예가 있습니다. 아가멤논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디세우스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남았죠. 그 당시 뭐 전투 기록, 공적의 기록이다 그러면 그 당시로 끝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보면서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때로는 참고요, 인내할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요, 하고 싶은 대로 성질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누구는 없겠어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크게 보면 자기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인생은요, 자신의 생각과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생은 원래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도 살아봐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성질을 내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하게 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아테나 여신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그런 거 하나 정도로요, 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오디세우스 이야기요, 이거는 감정과 이성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오디세우스의 행동들 있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고향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 아테나 여신의 제어를 받고요, 아테나 여신이 또 전투의 신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신이기도 하잖아요. 이 지혜의 신의 제어를 받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오디세우스는 나중에 왕위를 되찾는 그 복수의 성공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또요, 제일 마지막에 귀족 연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을 몰살하려고 막 뒤쫓아가요.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이 제지를 하거든요. 가지마!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교훈을 얻어도 감정을 제어하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약간 숙연해지기도 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뭔가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디세우스도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까지 얻었지만 마지막에 또 그걸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야, 이게 나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제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테나가 왜 직접적으로 싸워주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데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아테나는 지혜의 신이라 대신 싸워주거나 감정을 포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도록 돕는 방식으로만 개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들은 방향성을 정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오디세우스 이야기에서도요, 모든 것이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흘러가면은 반드시 인간의 의지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신 칼립소의 섬에서 제우스가 오디세우스를 놓아주라라고 여신한테 명령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오디세우스가 그대로 따르는 운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디세우스한테 너 진짜 떠날 거야? 아니면 여기서 여신과 결혼해서 불로불사의 몸이 될 거냐? 이런 선택이 주어지거든요. 오디세우스가 여기서 불로불사도 좋지만 나는 아내인 페네로페와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만나겠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칼립소의 섬을 떠날 수 있었던 거지, 제우스의 명에 무조건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결심하고 의지를 다지면 그에 맞춰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 자체는 인간 스스로 다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오디세우스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아테나가 전면적으로 대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결정하고 나갈 때만 도와주는 형식으로 개입하는 게 아닐까,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을 알려드리자면, 텍스트 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디세우스가 왕자인 텔레마코스를 맡기고 떠난 진짜 믿을만한 친구가 있거든요. 야, 얘한테 교육도 좀 해주고, 텔레마코스한테 교육도 좀 해주고 인생에서 가르침을 줘 라고 친구한테 맡기고 가는데, 이 친구 이름이 멘토르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멘토라는 말 있잖아요. 나의 멘토님 하는 멘토, 여기서 이 멘토르라는 친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멘토르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멘토라는 뜻이 그런 뜻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의 로고가 된 세이렌 있죠. 스타벅스 앞에 로고 보면 세이렌 있잖아요. 이것도 이 오디세우스에서 나온 말이죠. 선원을 유혹하듯 커피로 사람들을 유혹하겠다라는 게 스타벅스 초기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이렌이 들어간 스타벅스 로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는 너무나 유명해서 더 말할 건 없을 것 같지만,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아내가 페넬로페거든요. 이 페넬로페라는 말은 정절, 기다림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안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하고 몰랐었는데, 이번에 안 사실이 뭐냐면, 다시 읽으면서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섬을 떠나거든요. 여신의 섬을 떠나서, 그리고 뗏목 하나로 오래 항해하다가 마지막에 포세이돈이 출장해서 늦게 돌아와가지고 쟤 보내면 안 돼 라고 폭풍을 보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난파를 당해서 어느 육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알몸으로 해변에 쓸려와서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를 발견한 게 그 나라의 공주입니다. 파이아케스라는 나라인데, 파이아케스인들의 공주인 나우시카가 발견을 해요. 자, 나우시카 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지브리 스튜디오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작품이 있죠. 뭐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나우시카가 바로 이 나우시카예요.
같은 나우시카입니다. 왜냐하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인터뷰에서 오디세우스 이야기의 나우시카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라고 직접 밝힌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캐릭터 핵심도 통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나우시카는 남판 아주 낯선 존재인 오디세우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첫 번째 사람이고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나우시카는요, 오무와 벌레들이라는 낯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가서 이해하고 중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재자, 낯선 것과 그냥 익숙한 것 사이에서 그 중재자, 새로운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 중재자로서 이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살펴보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막은 것은 3년의 고난이 아니라 7년이나 되는 칼립소 섬에서의 편안한 생활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전진과 성장을 막는 것은 사실 고난이 아니라 편안함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이 편하고 익숙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체가 아니에요. 진짜 정체는 뭐냐면 자신이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끼는 상태, 그게 진짜 정체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칼립소 섬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오디세이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